보내기를 끝낸 일본의 한 농촌. 저 멀리 농부가 논에서 무언가를 부지런히 주워내고 있다. これが全部ジャンボタニシですか? ここの中に여기 다 있었던 거. 바구니 안에 담긴 건 바로 우렁이. 이들은 왜 우렁이를 주워내는 걸까? それを食べる。ジャンボタニシが食べる。それでね、なくなるから困ります。 전라남도 해남. 논 옆에 수루엔 검은 자갈이 수북히 깔려 있다. 자세히 살펴보니 검은 자갈의 정체는 바로 우렁이. 일본에서 본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 풀 뜯어먹는 거 아세요, 이 우렁이가? 풀 뜯어먹는지 몰라. 우렁이가 피해를 줬단 말은 안 들었지, 우리가. 우렁이가 피해를 줬단 말은 안 들었지. 한국과 일본. 똑같은 우렁이에 대한 평가는 서로 엇갈린다. 수로 전체를 점령해버린 우렁이.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논에는 봄이 늦게 찾아온다. 1년 농사를 위해 물을 가득 담아놓은 논. 겉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논 속 세상이 활기를 띠고 있다. 뒷다리가 생긴 올챙이가 힘차게 걸음마를 한다. 오랜만에 외출에 나선 또아리 물달팽이. 젠걸음으로 어딜 가는 것일까? 사이좋게 마실 나온 물달팽이 형제. 모두 논에서 만날 수 있는 친숙한 녀석들이다. 그런데 논 한가운데 잡초 위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자세히 보니 식물 줄기 위에 붙어있는 분홍색 알이다. 우리에게 생소한 알은 논 한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알은 수로 주변의 식물체 줄기에도 잔뜩 붙어 있다. 포도송이처럼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는 분홍색 알. 과연 누구의 알일까? 수풀에 있으리라 예상했던 알의 주인은 의외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었다. 물 아래 희미하게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 분홍색 알의 주인은 바로 왕우렁이.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종우렁이 아닌 열대지방이 고향인 외래종이다. 왕우렁이는 토종우렁에 비해 몸집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녀석들의 공식적인 학명은 애플스네일. 뒷모습이 사과 모양 같이 생겼기 때문이다. 왕우렁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120여 종이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먹는 것으로 보내는 왕우렁이. 녀석들에겐 미생물은 물론 물에 잠겨있는 풀까지 모두 훌륭한 먹잇감이다. 각종 식물에서부터 동물까지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한 먹이 습성을 보인다.
굼벵이도 석자씩 뛴다는 5월 중순. 농촌에선 가장 바쁜 철이다. 이 시기엔 물속 생물들도 먹이를 찾느라 분주하다. 지난 겨울,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왕우렁이의 사체. 공격이 필요 없는 먹이는 누구든 놓칠 리 없다. 이때 죽은 왕우렁이를 발견한 녀석이 있다. 바로 또 다른 왕우렁이다. 동족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사체를 보듬는다. 하지만 애도의 시간은 불과 몇 초. 이내 달려들어 겨우내 허기졌던 배를 채우기 시작한다. 자리를 잡은 녀석은 아예 고개를 쑥 집어넣고 마음껏 포식을 한다. 생존을 위한 본능의 시간. 먹을 것이 부족한 곳에서 왕우렁이의 사체는 동료들의 훌륭한 먹잇감이 된다. 저수지 아래에선 토종우렁이 한가로이 식사를 즐기고 있다. 잡식성인 왕우렁이와는 달리 토종우렁이는 이끼나 미생물을 주로 먹는다. 형태상으로도 토종우렁이는 왕우렁이에 비해 회각, 즉 껍질 뒷부분이 길고 뾰족하다. 평화롭던 저수지에 순간 긴장감이 돈다. 몸집이 2배나 큰 왕우렁이가 나타났다. 먹이를 먹던 토종우렁이가 납작 엎드린 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왕우렁이는 거대한 몸집으로 위협을 가할 태세다. 하지만 토종우렁이의 등을 지그시 누르고 지나갈 뿐 더 이상의 위협은 없었다. 어느덧 저수지에는 토종우렁이와 왕우렁이 간의 새로운 위계 질서가 형성됐다. 왕우렁이가 많이 있다는 전라남도 해남의 한 논. 우리는 배수로에서 엄청난 숫자의 왕우렁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퍼내고 퍼내도 줄지 않는 화수분 같은 왕우렁이들. 이런 왕우렁이는 논의 배수로뿐만 아니라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다. 다 있어 이렇게. 200m 거리 하나씩 있지. 강원도에서 있지. 그러면 그 배수로 있는 데마다 우렁이가 있단 말이야? 다 있지. 없는 데 없어. 다 있어. 주민의 말대로 인근 수로에는 왕우렁이의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었다. 다른 생명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이들은 대체 어떻게 이곳에 온 것일까? 왕우렁이는 1981년 일본을 왕래하던 개인에 의해 들여오다가 83년 정부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도입 초기 주로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됐던 왕우렁이는 지금도 전국의 양식장에서 대량 공급되고 있다. 우리는 우렁이 하면 을의 우렁각시와 우렁된장을 떠올린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겐 친근한 생명체이며 먹거리인 셈이다.
왕우렁이는 육류와 비슷할 정도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다.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왕우렁이가 양식된 건 바로 이런 장점 때문이다. 도입 이후 왕우렁이가 또 다른 변신을 한 것은 바로 논이다. 녀석들의 엄청난 식성을 이용해서 논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다. 논의 청소부 왕우렁이. 10여 년 전부터 사용된 왕우렁이 농법은 친환경 농법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의해 꾸준히 시행되어 왔다. 실제로 왕우렁이 농법을 하는 논에서는 잡초 하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돼 있다. 그렇다면 녀석들의 먹성은 어느 정도일까? 다양한 종류의 먹이 실험을 위해 실험용 수족관에 동일한 양의 왕우렁이를 넣고 관찰해 보기로 했다. 실험 재료로 택한 건 양상치, 호박잎,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잎이었다. 대식가로 알려진 왕우렁이. 하지만 물속에서 만나기 힘든 낯선 먹잇감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제작진도 궁금했다. 잠시 후 먼저 반응을 보인 건 양상치였다. 잎이 연해서일까? 녀석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먹기 시작했다. 양상치는 순식간에 걸레 조각처럼 뜯겨져 버렸다. 표면이 거칠어 왕우렁이가 먹기 어려우리라 생각했던 호박잎. 하지만 영리하게도 연한 줄기부터 달려들었다. 느리지만 정확하게 줄기를 먹었다. 호박잎과 반대로 줄기가 단단한 은행잎은 상대적으로 연한 잎부터 공략했다. 하루가 지난 후 양상치는 깨끗이 사라지고 왕우렁이의 배설물만 남았다. 호박잎을 넣은 수족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거친 호박잎 조각까지 전부 먹어치웠다. 양상치와 호박잎보단 변화가 적었지만 두꺼운 은행잎도 반 이상 갉아먹었다.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왕우렁이는 활발하게 움직인다. 굵은 식물체를 먹을 정도로 왕우렁이의 식욕 또한 왕성해진다. 물속에 잠긴 식물체는 모두 왕우렁이에겐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다. 그런데 녀석들은 어떻게 단단한 식물 줄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일까? 비밀은 바로 강력한 치설에 있다. 치설이란 혀처럼 생긴 왕우렁이의 이빨을 말한다. 자세히 보면 마치 전기톱처럼 날카롭게 휘전하는 듯하다. 먹이를 잘게 찢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논 옆의 한 수로. 우리는 촬영 도중 충격적인 광경 하나를 목격했다. 왕우렁이가 개구리를 먹고 있는 것이었다. 분명 왕우렁이는 개구리 사체의 살점을 뜯고 있었다. 이렇듯 동물의 사체를 먹을 수 있는 건 예리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녀석들의 치설 덕분이다. 또 다른 수로. 여기서도 개구리의 사체를 먹는 왕우렁이를 발견했다. 지칠 줄 모르는 왕우렁이의 먹성. 이처럼 죽은 동물 사체는 왕우렁이에게 좋은 먹잇감이다. 개구리는 앙상한 뼈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다. 수중 생태계의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한 것이다. 동식물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왕우렁이의 먹성은 때로 중대한 문제를 가져온다. 동남아시아와 열대지방의 벼농사 지역에선 왕우렁이를 해충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경우엔 양식이 전면 금지된 실정이다. (6월) 중순 구마모토 현의 한 농촌. 모내기 작업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논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다. 모내기가 끝난 논. 미리 우렁이를 넣은 것도 아닌데 논바닥에는 우렁이가 자갈처럼 박혀 있다. これが全部ジャンボタニシですか？ここの中に。여기 다 있었던 거. すごいですね。 개리났다. 손으로 이 시기에 농부들은 모내기와 함께 왕우렁이를 잡아낸다. 일일이 손으로 왕우렁이를 건져내는 건 모내기를 하는 것만큼이나 이곳 농민들에겐 중요한 문제다. 일본 농민들이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それを食べる。ジャンボタニシが食べる。それでね、なくなるから困ります。 큐슈 오키나와 농업연구센터는 왕우렁이를 연구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일본은 1981년 아르헨티나에서 왕우렁이를 도입했다. 왕우렁이가 식품으로 인기를 얻지 못하게 되자 이듬해부터 제초제로 이용된다. 하지만 도입 4년째 되던 해 농림수산성은 왕우렁이를 농작물 유해 동물로 지정한다. 왕우렁이가 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을 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심각해졌다. 월동을 한 왕우렁이가 다음해 봄에 나타나서 벼를 먹기 때문이다. 모가 물에 많이 잠겨 있을수록 벼 피해는 심해진다. 큐슈 지역의 경우 1984년 이후 벼 피해에 대한 보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명한 관광지인 야나가와시는 독특한 관광 코스가 있다. 사공이 노를 젓는 배를 타고 도시를 둘러싼 수로를 따라 유람하는 것이다. 이때 관광객들은 색다른 안내를 받게 된다. ジャンボタニシのほらずっとあれですね、赤いのがありますが、あれがジャンボタニシの卵でございますね。このジャンボタニシと申しますのはね、
これ南米産だそうでございまして、これは業者が食用に養殖をいたしまして、この柳川の魚市場に持ってきましたところ、最初は売れたそうですね。後で売れなかったそうです。それでこの堀にこれ捨てたらしいんですよね。それが繁殖いたしまして、今では至る所にこのジャンボタニシの卵が見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ね。 배를 타자마자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만큼 왕우렁이와 알은 이들에게 익숙한 존재다. 하지만 왕우렁이 알은 지역 관광업계에겐 적지 않은 골칫거리. 늘어나는 알로 인해 관광객들이 거부감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でジャンボタニシの卵なんかやっぱり、お客さんちょっと気持ち悪いとかなんか言われますから、あんまりやったらですね、はい、いけませんので、大体そういうのも大体清掃をいたしておりますね。 빽빽이 들어찬 빌딩 숲 사이에 논이 있다. 우리에겐 매우 낯선 풍경이다. 하지만 더욱 놀랄만한 것은 논 속의 왕우렁이. 도심 한가운데에 왕우렁이가 어떻게 들어온 것일까? 사가연의 한 농촌 마을에선 주변에 있는 수로 어디에서든지 왕우렁이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분홍색 알이 있는 곳에 왕우렁이가 없을 리 없다. 알의 크기만큼이나 상당히 큰 왕우렁이. 결국 규슈 지역에서는 도시와 농가, 즉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쉽게 왕우렁이를 만날 수 있었다. 각종 수로나 하천을 따라 왕우렁이가 이동하면서 녀석들은 서서히 야생화가 된 것이다. 우리는 왕우렁이로 인해 직파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찾아 나섰다. 모내기 대신 직파를 권장해온 야스 지역. 모가 풍성하게 자란 논 한가운데에 비해 가장다리로 갈수록 엉성한 모가 눈에 띈다. 왕우렁이로 인한 벼 피해로 모를 다시 심은 흔적이다. 직파란 논에 직접 씨앗을 뿌려 싹을 발화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특히 담수 직파를 하는 이곳의 모는 물에 잠겨있는 시간이 많아 왕우렁이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ここで水筒の直販栽培始めて5年目になります。で、そうですね、面積は多い時で17ヘクタールほど、今年はちょっと少なくて12ヘクタールほど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やるにあたってはいろいろ難しい条件があるんですけども、一つはそのジャンボタニシの問題ですね。これが田んぼの中にたくさんいると出てきた芽を次々に食べ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このジャンボタニシがいる田んぼでの地形巻き栽培というのは非常に難しいです。 직파 재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민의 일손을 덜기 위해서다. 하지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애초의 목적은 왕우렁이가 벼에 피해를 줌으로써 변질되어 버렸다. 결국 왕우렁이로 인한 벼 피해로 이 지역에선 논을 밭으로 이용하는 변형된 농사 방법을 선택했다. この地区というかこの安町全体では約 44% か 6% がの減反率ですので、2年に一遍は大豆が入るということで、それが2年に一遍になった頃からジャンボタニシの被害は少なくなったように見受けられます。でもまだありますね。
왕우렁이 농법은 국내에선 1992년부터 시작됐다. 민간 농가에서 왕우렁이의 제초 능력을 발견하면서 전파된 것이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밝혀진 왕우렁이의 제초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이양 직후 왕우렁이를 투입했을 때 96%, 이양 일주일 후엔 98.6%의 제초율을 보인다. 제초제를 2번 처리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렇듯 뛰어난 제초 효과 덕분에 국내에선 왕우렁이가 유용하게 이용돼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벼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왕우렁이가 열대성 생물이라는 사실. 즉, 한국에선 월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벼 피해 보고가 없는 이유는 왕우렁이 농법의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모내기 3주 후에 왕우렁이를 논에 넣기 때문에 이미 성장한 벼를 가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모내기와 함께 왕우렁이가 논에 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우리는 모내기 이전에 왕우렁이가 논에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모내기와 동시에 실험 세트 한쪽엔 1평방미터당 2마리의 왕우렁이를, 다른 한쪽엔 4마리의 왕우렁이를 넣어봤다. 일주일 후 얼핏 봐서는 모내기 한 시점과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분명 실험 세트 한가운데에 뭐가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평방미터당) 4마리의 우렁이를 넣은 실험 세트 안은 일직선으로 서 있던 모가 사라지고 없었다. 왕우렁이가 벼를 가해한 흔적은 모를 뽑았을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물에 잠긴 부분부터 갉아먹어서 없어진 모습이다. 실험 세트 한쪽에선 왕우렁이가 느긋하게 모를 먹고 있다. 녀석들의 우선 공략 대상은 물에 잠긴 부분,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왕우렁이를 넣은 지 2주 후 실험 세트 안의 변화는 확연하게 나타났다. 구석 부분에 모가 거의 없어진 것이다. 물이 얕은 곳에선 비교적 모가 정상적으로 자랐다. 하지만 왕우렁이의 몸이 덮일 정도의 물높이가 유지되면 물에 잠긴 모든 모는 영락없이 왕우렁이의 차지가 됐다. 풍성하게 자라 있어야 할 모의 밑둥은 왕우렁이의 공격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모내기 3주 후 정상적으로 자란 모는 한 뼘 이상 자랐다. 하지만 이미 30%가량의 모는 소실된 상황이다. (3주간의) 실험을 통해 우리는 논 안에 이끼 같은 먹잇감이 있다 해도 모내기 한 직후에 왕우렁이가 논에 있다면 벼에 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